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 기술이 몰래 유출되었는데 정작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고 있던 K 전차의 핵심 기밀. 미국 국방부 베테랑 분석관이 우연히 발견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대응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노 대신 선택한 한국의 조용한 복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59세, 미국 국방부에서 20년간 무기 조달 분석관으로 일했죠. 은퇴를 2달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임무를 받았습니다. NATO 방산 감사 프로젝트. 그것도 폴란드와 독일 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업무니까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받은 자료 더미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방산청에서 제공한 기술 분석 보고서 속에 한국의 K 전차 관련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상세한 내부 설계도와 함께 말이죠. 처음엔 단순히 벤치마킹 자료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문서 헤더에 한국 방산업체의 내부 보안 코드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내부 기밀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성 날짜를 보니 불과 6개월 전 것이었어요.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파병되어 있을 때 K 전차 시연을 참관했던 일 말이죠. 그때 통역을 맡았던 정윤수 소령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 전차는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가 만든 결과물이죠. 당시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K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전차였거든요. 명중률 98%, 그것도 실전 환경에서 말이에요. 저는 곧바로 폴란드 측 담당자인 야체 코발스키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제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이 자료들은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공식적인 기술 교류 과정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의 승인 문서도 있겠네요. 코발스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측과의 협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된 것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당한 경로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K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화력 통제 시스템의 알고리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이 10년 넘게 개발한 독자 기술이었는데 어떻게 폴란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이미 독일로 넘어가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기술연구소의 토마스 하겐이 책임자였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명백한 기술 유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 하겐과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국방기술연구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하겐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K 전차 분석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전차 설계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K의 상세 구조도도 보였어요. 너무나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폴란드 측에서 협력 차원에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어요. 하겐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K 전차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전차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정확성을 추구하는데 K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함 속에 직관성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죠. 흥미롭네요. 한국은 명령 계층 시스템 대신 현장 즉응 시스템을 채택했군요. 하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식 교범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우리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정확성을 보장하려 할 때 한국은 현장의 판단력을 믿고 시스템을 단순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제작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겐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면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구현하려니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핵심적인 노하우가 문서화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의 진짜 핵심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철학이 기술과 결합된 결과물이었던 거죠.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K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플랫폼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들뜨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차세대 전차 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모두들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술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잠깐만요. 이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제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건 공개된 기술 자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기밀 기술이에요.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밀러 씨,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윤리적 고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정윤수 소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폴란드와의 신규 계약에서 기술 이전 조건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만 있었죠.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만의 방식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에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을 정식으로 기재하기로 결심했어요. 밤새워 꼼꼼히 작성한 보고서에는 폴란드와 독일 간 기술 공유 과정의 의문점들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사인 데이빗 부국장에게 호출되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밀러, 이 보고서는 뭔가?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K 기술이 부적절한 경로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부국장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사안이 아니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었거든요. 부국장님,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국 간의 신뢰 문제예요. 밀러, 자네도 곧 은퇴할 사람이잖아. 굳이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릴 필요가 있나? 그날부터 제 주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제 발언권이 제한되었어요. 심지어 컴퓨터 접근 권한도 일부 차단되었죠. 일주일 후 저는 공식적으로 K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업무라며 다른 일상적인 감사 업무로 전배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발스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만나주었습니다. 바르샤바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코발스키, 당신도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밀러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독일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측에 사전에 알렸어야죠. 알렸다면 허락했을 것 같나요? 이미 우리는 K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기술 협력 없이는 현지화가 불가능했어요. 코발스키의 말에서 그들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 유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독일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겐의 팀이 K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면과 자료는 완벽했는데 실제 구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통합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독일 기술자들의 결론이었어요. K의 진짜 비밀은 문서에 담을 수 없는 현장 노하우에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폴란드와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기술 이전 조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파트너십에서 단순한 공급자 관계로 입장을 바꾼 거죠. 폴란드 언론은 협력 관계 유지 성공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나누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결국 상부에서 묵살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랍 속에 파묻힌 거였어요. 심지어 제 컴퓨터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 서류함을 뒤지고 갔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교직에서 배제되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15년 전 정윤수 소령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K는 실결과물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 그 신뢰가 깨진 대가를 모두가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K 2차 계약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기술 이전 항목을 전면 거부한 거예요. 1차 계약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현지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공유는 물론이고 유지 보수 매뉴얼조차 최소한으로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발스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한국 협상팀의 분위기가 차가웠다고 해요. 예의는 지켰지만 이전처럼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한 말이었어요. 짧고 명확했죠. 더 이상 기술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파는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K 전차만이 아니라 현지화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편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가 K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플랫폼 개발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거든요. 하겐의 팀과 같은 문제에 부딪힌 거였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슨 박사가 제게 조용히 털어놓더라고요. 도면은 완벽한데 뭔가가 빠져 있어요. 마치 퍼즐의 핵심 조각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도면과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있었던 거죠. 현장 통합형 설계 체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험과 철학이 함께해야 완성되는 거죠. 존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K의 진짜 핵심은 복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미국의 K 기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결과물은 K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성능이었거든요. 더 복잡하고 비싸면서도 효율성은 낮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분노보다 깊은 것이었다. 그들은 신뢰 상실의 파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랬어요. 폴란드는 K를 받았지만 기술은 얻지 못했고, 독일은 분석했지만 재현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응용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모두가 K라는 제품은 가졌지만 K의 본질은 얻지 못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잃은 건 뭐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했죠. 도면만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독자적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잃은 건 신뢰였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기술을 나누는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공급자로만 남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한국만의 조용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그냥 선택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기술을 나누지 않겠다는 냉정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냉정한 단절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몇 달 후였습니다. K 전차는 받았지만 현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폴란드 국방부는 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코발스키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밀러 씨, 한국 측과 중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건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K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코발스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폴란드는 결국 2차 계약 조건을 대폭 수정해서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를 포기하고 기존 독일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추가 비용 지불도 감수하겠다고 했죠. 한국의 대답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만 남았죠. 기술 협력이나 공동개발 같은 항목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 복원된 것처럼 보였어요. 폴란드 언론도 한폴 방산 협력 관계 정상화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저는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한국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돈은 밭되 관계는 완전히 재정의한 거였어요. 이제 폴란드는 고객일 뿐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폴란드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KE 유지 보수를 위해 폴란드에 파견되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폴란드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는데 이번엔 그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업무만 하고 바로 돌아갔죠. 마치 용역업체 직원들 같았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이전의 따뜻한 협력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것을 정확히 이행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개선 제안이나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팔 수 있어도 신뢰는 2번 줄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은 비즈니스는 계속했지만 관계는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행하되 신뢰는 주지 않는 것. 이게 한국만의 방식인 것 같았어요. 독일 쪽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하겐의 팀은 여전히 KE 기술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한국으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협조도 받을 수 없었어요. 공식적인 기술 교류 채널도 모두 차단된 상태였죠. 흥미로운 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여전히 활발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터키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깊은 협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이 방산 협력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신뢰를 깬 상대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폴란드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KE 전차를 계속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잃은 것도 분명했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후임자인 톰슨이 조용히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폴란드가 공식적으로는 독일과의 KE 관련 협력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명목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레오파드 현대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겐의 팀이 여전히 KE 기술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또 다시 이중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지화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KE의 세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일관되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요청에 대해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고 그냥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측은 이런 한국의 태도에 당황했을 겁니다. 명확한 거절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텐데 침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정면 충돌 없이 기술 제공 대상만 조정하는 거였어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선을 긋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한편 독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겐의 팀이 2년간 KE 기술을 분석했지만 여전히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KE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완전한 미스터리였어요. 도면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현하려니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현장 중심 설계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하겐도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의 체계적이고 문서 중심적인 설계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이중 전략도 독일의 분석 작업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코발스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밀러 씨,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요청해도 답변이 없어요. 코발스키, 당신들이 독일과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걸 한국이 모를 것 같나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독일 측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협력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분류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을 이행하면서도
기술적 지원은 최소한으로만 제공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작업하고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한국의 태도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봤는데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이고 원칙적인 상대였던 거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폴란드의 이중 전략 속에서도 한국은 철저히 전략적 선택만 시행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한 관계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폴란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도 잃었고 독일로부터 원하던 기술도 얻지 못했거든요. 양다리 외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비난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지 않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은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일관된 태도였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분석 가능해도 철학은 감당해야 한다. K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 이전의 한계가 아니라 신뢰의 본질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15년 전 정윤수 소령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한 예의로 들렸던 말이 이제는 깊은 철학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부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밀러, 이건 너무 주관적이야.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해야지. 하지만 이게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부국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제 보고서는 승인되지 않았어요. 대신 관리 보류 상태로 넘어갔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언젠가는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조용히 알려준 건데 누군가 제 사적 메모를 따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쓴 K는 기계가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라는 문장이 국방부 내부 세미나에서 인용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묵살되었지만 한 줄의 메모가 조직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 세미나에는 고위 관료들도 참석했다고 해요. K 사건을 계기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작은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 컴퓨터 사용 기록이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직원에게까지 이런 감시를 한다는 게 조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밀러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간 충성스럽게 일한 직원을 이렇게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건드린 문제가 생각보다 민감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개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다. 마지막에 경험한 K 사건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퇴근길에 한국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K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터키와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방산 협력 소식만 있었죠.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는 더 깊은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15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K도 시연 현장에서 정윤수 소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 그가 보여준 자부심과 신뢰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깨졌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지켜본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분노가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NATO 국방 전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K 전차 폴란드로 돌아간다. 기사를 읽어보니 폴란드가 추가로 K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협력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죠.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순수 구매 계약으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딱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시 팔았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코발스키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밀러 씨, 우리가 K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절하긴 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마치 고객을 대하는 것 같달까요? 코발스키의 말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요. 코발스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죠.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기술만 얻으려 하고 관계는 소홀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니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윤수 소령이 예비역으로 전역해서 방산업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 싶었지만 저도 이미 이 일에서 손을 뗀 상태였죠. 대신 저는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단순히 도면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K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글을 올린 후 몇 명의 전직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 이전보다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새로운 방산 수출 소식을 봤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의 한 나라와 K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나누고 있었어요. 다만 상대를 가리고 있을 뿐이었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는 더 깊은 협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와는 단순한 거래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조용한 궤도였어요.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차의 궤도는 땅 위에 흔적을 남기지만 관계의 궤도는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남긴 궤도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의 본질은 신뢰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폴란드는 K를 얻었지만 한국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K를 분석했지만 그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은 K를 응용하려 했지만 그 정신은 배우지 못했죠. 결국 모두가 K라는 기계는 가졌지만 K가 상징하는 신뢰와 철학은 얻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을 선택할 권리를 보여준 나라였다. 그들의 조용한 궤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